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범래님 존시나 아세요? 존시나? 네. 레슬링 선수? 네, 맞아요. 진짜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분노의 질주 새 시리즈의 배우로 활약을 하면서 대중들에게는 아마 또 다시 친숙할 텐데요. 거기 더락도 나오지 않나? 그건 드웨인 존슨 아닌가요? 그분도 나오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제가 이분의 각별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존시나라는 미국의 배우가 최근에 중국인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네. 중국인에게? 네,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려서 중국말로 사과를 했는데 뭐라고 사과를 했을까요? 중국어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까요? 어떤 심기를 건드렸기에? 바이든 정부의 반중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갑자기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분노의 질주. 최근에 나왔죠. 네네. 네, 보진 않았는데. 저도 안 봤는데요. 그 대만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이 이 분노의 질주 새 시리즈를 보는 첫 번째 국가라고 이렇게 짧게 말을 했는데. 아, 국가. 네. 여기서 컨트리.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이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말로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겠죠. 굴복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낯선 광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옛날에 트와이스 맞아요. 쯔위 양이 맞아요. 대만 국기를 흔들었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사과한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 중국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 그러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티베트, 홍콩 등을 중국과 분리된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 머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왜? 중국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니요. 중국이 무력을 앞세워서 대만을 침공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거 위험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일환으로 홍콩도 약간 민주화 운동 비슷한 게 생겼을 때 무력 진압을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인가요, 그게? 비슷하게 그 대만도 무력 진압될 거다. 네. 이게 왜 이런 똘기가 불길한 얘기를 갑자기 가지고 왔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재밌을 것 같지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직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대만이 국가냐 아니냐 이게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국제법상으로는 대만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제법상이라는 게 그 유엔 그건가요? 그렇죠. 뭔가 국제법 전반으로 합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만을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대만과 중국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중국의 주장은 이제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자기들 멋대로 대만이라는 섬을 강제 점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불과하지 우리가 대만을 국가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국제법 상으로는 일단 국가가 아니지만 대만이 어떤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분단이 좀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역사 간략하게 짚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한창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었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제 침략에 저항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 이제 공산당,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이제 지금 대만에 있는 중국 국민당도 역시 일제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면서 이 국공내전, 이른바 국공내전이라는 걸 이어가다가 결국에 49년 7월에 장제스의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은 대만으로 도망을 온 거죠. 그렇죠.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고요.
혹시 대만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좀 중국과 많은 다른 점을 느끼던가요? 이런 얘기하면 조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보다 조금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중국을 몇 번 갔어요. 네. 몇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빨간색이 많아. 진짜 공감해요. 진짜로 네온 사인도 다 빨간색이고 뭐 건물에 있는 모든 그런 조명도 다 빨간색이고 뭔가 누군가가 그 획일화한 디자인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네. 대만에 갔을 때는 조금 도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한국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휘황찬란한 느낌? 그래서 뭐 범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은데 중국 본토와 대만에 대해서 사실 이 대만이라는 섬이 중국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해협이 거리로 따지면은 한 180km 정도? 진짜 짧다. 네,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서울에서 대전 정도가 이 정도 되려나요? 하여튼 이 해협의 서안에는 중국이 있고 동안에는 대만이 위치해 있다고 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 관계라는 용어로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년에 이렇게 분단이 되고 나서 이후에 한 30여 년 동안에는 민간 교류도 아예 없고 서로 그냥 적대국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남북 관계 같은 그런 결빙의 시기를 보냈는데 무력 충돌도 간헐적으로 있었고요. 1979년에 덩샤오핑이 네, 처음으로 평화 통일 해야 된다.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무역이라든지 뭐 여행 이런 거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조금씩 녹아들다가 2008년부터는 아예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직항 비행기 편이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2015년 때는 당시 대만의 마잉주 총통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인데? 지금의 분위기와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6년 전 아닌가요? 2015년이면? 6년 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북한은 사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그렇게 막 좋았다 나빴다가 그렇게 막 제가 느끼기에는 크진 않았는데 중국 대만 지금은 거의 진짜 아까 초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미사일 한번 쏠 거다의 느낌인데 지금은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20년도, 19년도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홍콩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 시기 즈음에 당선이 된 지금의 그 대만의 총통이 약간 좀 반중 정서를 대표하는 정당 소속인데 시기가 잘 맞물렸던 거죠. 우리 저런 홍콩을 저렇게 제압하는 중국 밑으로 진짜 들어갈 거야 하는 그런 독립 정서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시진핑도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져요. 2019년 1월에 양안 문제를 후세대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중국이 무력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줬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무력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 통일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무섭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이 침공 직전까지는 이 평화 통일의 립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가 그 외교 전문지인 포레인 어페어스의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라는 뭐라는 거야? 박사 이름이에요. 네네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박사가 기고한 대만이라는 유혹. 이런 제목의 글을 보면요. 중국이 평화통일 이런 립서비스를 하는 동안 바디 제스처를 보면 겉과 속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만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죠. 대만의 그 하늘에 있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380번이나 침범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대만 상공을 한번 지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행기가 그냥 낱개로 지나갔으면은 건드려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작년 4월에는 25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그러네. 이런 바디 제스처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이런 게 계속 된다면 대만인들은 이게 일종의 군사 연습이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면역이 돼버려서
뭐 안보적으로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진짜 중국이 언제 침공하는 건지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기 불안에 떨어야 되는. 중국은 그냥 군사 연습이라고 말하고 끝이지만 그 군사 연습만으로도 대만을 심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딱 떠오르는 게 그거네요. 연평도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도 미사일을 여러 번 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사일 쐈다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을 때였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섬에 떨어지면서 네. 민간인 사상자도 있었고 군인 사상자도 있었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러모로 남북 관계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을 침공함에 있어서 중국이 주저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정답. 또국. 맞습니다. 바로 또 스테이츠. 미국이 되겠죠. 실제로 96년도에도 좀 대만하고 중국이 크게 한번 충돌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막 항공모함이랑 이런 걸 막 급파를 해요. 중국 가만히 있어라. 이래서 중국이 뭐 대만에 이렇다 할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철수를 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군들의 자존심에 되게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뭐 중국이 와신 상담을 하면서 군비도 증강하고 하드웨어, 뭐 인력, 뭐 훈련 시스템 이런 걸 다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면서 지금 중국은 그때 미국에게 쉽게 물려났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그냥 침공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이 약간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입니다. 4단계? 네. 처음에는 중국이 미사일과 공중폭격으로 대만의 인프라 등을 마비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시설이라고 하는 걸 타격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당연히 수반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해군을 출동시켜서 대만 섬을 봉쇄합니다. 그러면서 뭐 석유 보급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봉쇄로 압박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게 좀 그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함대들 있잖아요. 그 함대들을 공격을 해요. 미사일과 그 공중 폭격으로. 왜냐면 미군의 개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나? 약간 전 지금 네. 진주만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진주만 습격 사건? 네. 사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그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가 못 오게 하려고 그렇죠. 사실 진주만을 공습을 했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가 네. 패망했잖아요. 네네. 약간 그거랑 좀 겹치는데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때 일본과 지금의 중국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때 일본 군부는 정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멍청한 집단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 CNN 앵커 중에 그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유명한 국제정치 분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펜타곤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길 펜타곤에서 18개에 이르는 워게임 시나리오를 해봤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 시나리오 18차례에 이르는 시뮬레이션에서 18번 다 중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대만이 너무 가까운 것도 있고 대만에서 500마일 반경 안에 중국이 한 39개의 공군기지를 돌리고 있으면 미국은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랑 오키나와 이렇게 2개밖에 없는데 일단 규모로부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함대를 보내고 자국 군인들을 보낸다? 이러면 미국민들이 지지하는 여론이 뭐 있을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것도 신기하네. 저도 이거 사실 좀 놀랐는데 그 커미티 오브 100라는 그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중국인들의 인식에는 대만 문제가 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넘버원.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인들에게는 대만 문제가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탑 7에도 못 든다. 에? 생각보다 되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나는 미중 관계에서 7개를 대라고 하면 그걸 못 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만 빼고 뭐 7개를 어떻게 되지?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관계를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대만 문제가 탑 7에 못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중 관계조차 크게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을
미국도 하기 힘들지만 중국도 하기 힘든데 중국인들 여론은 굉장히 이미 호전적인 반면에 미국인들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 그런 면에서 미국의 패배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육군을 투하시켜서 진짜 본토에 상륙을 해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라든지 뭐 까오슝 같은 주요 도시들을 점거하고 진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는 거죠. 깃발을 꽂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군인 중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6년 내에 중국이 이 시나리오를 4단계까지 실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이 중국을 못 막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글로벌 타임즈라는 또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관제 언론인데 중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70%는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37%가 그 무력 사용을 3년 내지 5년 내에 해야지 유리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 여론은 준비가 됐다. 거의 이미 준비가 된 상황인 거죠. 아이고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입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TSMC라는 회사가 대만 회사잖아요. 아, 반도체 회사? 네,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 그 뭐 이것도 지난 3월에 발표된 건데 그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 이 TSMC가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데 여기서 18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라는 게 굉장한 불안한 요소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대만이 점령을 당하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반도체로 얽혀진 수많은 산업 공급망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도 있고 제가 또 반도체 얘기하니까 조금 제가 아는 분야여서 조금 첨언을 하면 바이든이 얘기를 했죠. 반도체 공급망을 한번 점검하겠다. 근데 그 점검하겠다는 게 지금 반도체를 열심히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중국 옆에 있어서 뭐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맘먹고 들어가면 뭐 한국이든 북한이든 대만이든 쓸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서구권에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이번에도 뭐 삼성 같은 한국 기업에 보고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해달라. 맞아. 그렇게 압박을 하기도 하고 인텔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파운드리 분야 진출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바이든 정부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대만이 이른바 실리콘 쉴드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만을 어떤 나라든지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의 산업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공격한 나라를 포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좀 위태로워진다라는 의미에서 대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무언가를 하긴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합병을 하고 미국은 그거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을 싹 닫는 게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 마치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합병 때처럼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중국 너네가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 수준으로 너네를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중국 너네를. 이런 협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이랑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좀 물음표긴 한데 이른바 이런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너네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어라는 협박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이 대만 침공의 비용보다 이득을 더 높게 평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근데 이게 미국 혼자서 중국을 아프가니스탄 수준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한데. 그렇죠. 우방국이 필요하죠. 우방국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을 떠들썩했던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종료되었다. 처음 듣는데? 이게 어떤 뉴스냐면은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원래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뭐 1000몇 킬로 아니었나요? 네, 뭐 1000몇 킬로 정도 네, 됐어요. 네. 그게 뭐 점차적으로 늘려오긴 했는데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당시 미국이 너네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거리를 제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정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종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쏘고 싶은 만큼 쏴라. 쏘고 싶은 만큼 쏘고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단한 성과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좋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지금 사드 하나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네. 이번엔 조용하네요. 이번에는 오히려 뭐 야당에서도 그거는 괜찮은 성과다. 제 얘기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사드 설치할 때도 네. 그 식별구역 안에 중국 영토가 들어온다. 네. 어쩌고 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네. 이번엔 조용하네. 뭐 아예 조용하지는 않고 뭐 대변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나? 유감을 표명을 하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 종료를 이끌어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것도 미국 정부가 중국이 대만 해협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미사일망 구축의 일환이다.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옆에서 한국이 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뭔가 추측이 아닌 게. 근데 이거 너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전 미국은 일본을 챙길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다 위험해. 중국이 밀고 들어와. 미국은 전 일본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좀 두려움 같은 건데 약간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더 저는 불안하네요. 근데 뭐 이 지침이 종료됐다고 해서 한국이 당장 중국의 위협을 받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이걸 좋아하기보다는 뭐 윈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전략적인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가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한번 살펴보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너네 이제 미사일 마음껏 쏴 이게 아니라 중국아 한국 풀어줘 우리 보고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중국이 살짝 뿔이 나기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대만 문제와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가 같은 회담에서 언급이 됐을까? 또 왜 하필이면 이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떤 뭐 일본의 어떤 미사일 공급망 구축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뭐 군인들이라든가 안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바이든이 그냥 넘겨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울하다.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군사력 순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호랑이를 우리에서 풀어주는 그런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겁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한 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장기말이지 장기말. 그렇죠. 정말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한국을 챙겨줄 것이냐. 그럼 모르는 일이지. 그렇죠. 한국을 내어주고 대만을 취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울하다. 지금 뭐 이제 앞서서 범래님이 오늘 이야기가 좀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셨지만 진짜 위험한 얘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네. 미리 예방을 해야 할 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 중국은 이미 그 여론상 뭐 60몇 %가 아니지 뭐 다 합치면 뭐 거의 한 90% 이상이 대만의 무력으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고 있으면 사실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좀 모여야 행동하기도 좀 수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또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치. 여론조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여론조사 자체가 좀 시비 거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약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이 그 교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오, 굉장히 그런 제목만 들어도 중국이 난리칠 것 같은. 그 여론조사를 KBS에서 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지.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지. 그쵸. 우선 뭐죠? 이제 누구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아, 대사를 초치해서. 맞아. 네. 그런 거 하겠지. 그렇죠. 네. 오늘 양안 관계에 대한 좀 역사와 현황을 짧게 훑어보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향후에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연습을 한다와 같은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어떤 외교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서 어떤 체스 두듯이 무언가 전략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발견하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할까요? 아까 워게임 시나리오. 네. 그런 얘기를 소문인지 이렇게 어떻게 듣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북한은 백전백승 가능하다. 북한이 정말 네. 맘먹고 남한으로 쳐들어온다? 미국이 백전백승 가능하다. 네, 의문의 일패, 북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은 현재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관찰당하고 있다. 아, 위성으로? 미국이.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북한은 그렇게 크게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진짜 중국과 미국이 붙는다. 네. 그 안에 한국, 일본 다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공산당 진영에 있는 러시아나 이란 아니지? 북한이나 그런 데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미중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미중 라이벌리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경제 제재 이런 거.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안보에 관해서도 간간히 충돌을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도 못 해봤어. 이게 한치 앞으로 다가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뉴스를 읽는데 좀 하나의 렌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을 실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